우선 이제 유치권이 있고 질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는데 이거 이제 객체가 다종다양하다 염두에 두고 따라 질권은 이제 시험범에 져야 된다 그 두 줄 뭐 제끼고 그냥 유치권 그러면 항상 첫마디에 생각나야 될 것이 여기 저 질권하고 저당권은 약정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이 저당권이 성립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당권 설정 계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 이게 항상 우리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 되고 따라서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채권자에게 자동으로 유치권이 성립이 된다. 따라서 유치권의 경우는 가장 핵심 포인트가 그러면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지 유치권이 성립되는가? 이 성립 요건에서 시험 문제가 집중 출제될 것이고 그래서 교재를 보면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라는 것이 따로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당권에 그런 게 없잖아요. 여기 법정 담보권이 그런단 말이에요. 이걸 염두에 두고 거기 1번의 경우는 유통성이 4번이 답이니까 나머지는 그 담보물권 일반적 성질이니까 다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 2번에 이제 물상대 담보물권의 성질 중에 압도적으로 이제 시험에 출제되는 것이 그놈은 물상대니까 기억만 몇 가지 잠깐 더 살려보면 지금 의리 갑으로부터 1억 원 빌리고 이 건물 위에 채권자에게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저당권자는 얘가 이제 일반 채권자들이 많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저당권을 설정받지 않은 상태에 돈 빌려주는 애들 그니만 일반 채권자들이 많이 있더라도 저당 목적물이 매각된 가지고는 얘가 얘네들보다는 언제나 우선 변제 받는다. 이 우선 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맘 놓고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런데 이 사안에서 제3자 A가 이 건물에 불내서 멸실을 시켰다. 그럼 이게 경매 못하겠죠. 대신 이제 목적물 소유자, 참모자, 저당권 설정자는 불법행위를 범한 가해자 A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처분을 갖고 또는 목적물이 토지다. 근데 이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이게 공익상표라다 해서 국가가 예를 들어서 수용을 해버렸다. 공용징수. 따라서 이제 이런 거는 경매 못한다. 대신 사업 주체를 상대로 해서 흔히 말하는 손실 보상 처분권을 토지 소유에 갖는다. 그럼 이런 경우는 저당권자는 저당 목적물 자체를 경매에서 우선 변제 못 받으니까 목적물이 멸실해선 공용징수 등이 있게 되면 대신 저당권자는 원래대로라면 이걸 경매 때라면 이 매각된 가지고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지 아니까 이걸 경매할 수 없게 됐는데 목적물의 가치가 손해배상 조건이나 손실보상 조건으로 받겠지 않냐고 말이야. 그러면 얘가 받게 될 손해배상금, 손실보상금 가지고도 얘네들보다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 받도록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거 해서 나오게 된 것이 물상대이니까 이건 항상 한자를 보라고 그랬죠. 물상대 그랬으니까 저당권 효력은 저당 목적물의 가치 변형물 여기서는 손해배상 조건, 손실보상 조건 저당 목적물의 가치 변형물 위에 대위 저당권 효력이 대신 미친다. 따라서 저당권 효력은 여기 이제 손해배상 조건이나 손실보상 조건에 대신 미치니까 얘가 받게 될 손해배상금, 손실보상금 가지고도 얘네들보다 얘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요게 물상대이죠. 따라서 물상대의 가장 핵심은 담보물권자의 우선 변제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물상대가 인정이 되니까 요걸 매각했다면 이것 가지고 우선 변제 받으니까 얘네들보다 요걸 경매 못하게 됐으면 가치 변형물인 손해배상금 가지고라도 얘네들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자. 그래 인정된 것이 물상대이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아니하는 유치권의 경우는 논리적으로 물상대가 인정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물상대가 인정돼서 가장 기본 요건이 아까 전세권에서 잠깐 나왔다시피 이 금전들이 얘한테 실제 지급이 돼버리면 요게 이자 일반 재산에 섞여버려. 그러면 돈 냄새 맡고 일반 채권자를 벌떼처럼 달라든다 그 말이요. 이때 원래 저당권자가 얘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은 저당 목적물의 가치 변형물, 손해배상금, 손실보상으로 받은 돈이니까 니네들보다 나만이 우선 변제 받아야 한다 이리 주장을 할 것이고 그러면 얘네들이 픽 웃는다 그랬죠. 왜냐? 얘가 가지고 있는 돈이 손해배상금으로 받았다는 증거가 어디 갔냐면 돈 5만 원짜리 한번 손해배상금 찍긴 찍혔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일단 지급이 돼서 참무자 일반 재산을 섞여버리면 특정성을 상실하니까 얘가 우선 변제 못 받는 거예요. 따라서 요 금전들이 지급되기 전에 손해배상 조건이나
손실보상 조건을 미리 뭐 하시라? 압류를 하라는 거. 그런데 이 압류는 이유가 뻔해요. 이 금전들이 이자와 일반전 섞여서 특정성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압류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저당권자 본인이 직접 압류할 필요 없고 이런 일반 채권자 제3자가 압류해도 상관이 없고, 이럴 때 얘네들은 절대 압류 좀 안 되는 거예요. 압류는 얘네들이 했더라도 돈은 누가 가져가 버리냐? 얘가 가져가 버리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뭐 해야 되느냐? 지네들이 압류하면 밥 내놓고 뭐 해야 되고, 저당권자도 압류하지 말아라 기도를 해야 돼. 그런 다음 이 돈 얘한테 지급이 돼버리면 얘네들도 이제 뭘 할 수 있느냐? 채권의 그 비율에 따라서 평등 배당을 받게 된다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평등 배당을 받아버리면 여기 저당권자는 니네들이 받은 돈은 원래 내가 우선 변제 받을 돈이니까 니네들은 부당이득 취하고 있다. 얘네들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뭐 하는 거야? 스토리가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야. 이걸 염두에 두고 여기 1번 저당권자가 물상대권 행사하지 아니해서 다른 채권자, 요 칠판에 사 이런 애들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은 거 저당권자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대신 2번 판례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2번은 뭐야? 저당권자가 압류하기 전에 저당 목적물의 소유자가 금전 등을 수령한 거. 이번에 이 소유자예요. 얘가 금전을 수령했다 그러면 소유자가 금전 등을 수령한 경우 저당 목적물의 소유자는 저당권자가 피담보 채권의 상당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요거하고 구별하라고 말이야. 여기 일반 채권자가 배당받으면 얘네들은 부당이로서 얘한테 반환 줄 필요 없어요. 그러나 누구는 소유자는 원래 이 금전은 얘가 우선 변제 받을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에 가던 액만큼 부당이득으로 얘한테 반환해 줘야 돼. 소유자가 받은 경우는. 근데 일반 채권자는 그럴 필요 없고 그걸 구별한 소리고. 3번의 경우는 다시 칠판 보세요. 지금 이제 옛날에 이제 뒤에 이제 이런 지문도 물론 들어가 있고 문제예요. 옛날에 주로 이런 걸 물어봤는데 지금 물상대에는 이 저당권자가 저당 목적물 자체를 경매 신청해서 요 매각대금 가지고 우선 변제 못 받으니까 목적물을 가치 변형물로부터라도 우선 변제 받도록 물상대가 인정되라. 그럼 거꾸로 뒤집어서 만약에 저당권자가 여전히 저당 목적물 자체를 경매 신청해서 이 매각대금 가지고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면 물상대를 인정할 필요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이 저당 목적물 자체를 얘가 제3자에게 매각했다. 매각해서 매각대금을 가지고 있다. 또는 임대를 했다. 그래서 차임을 받는다. 그럼 이런 매각대금이나 차임에 대해서도 물상대가 인정이 되는가? 바꿔 말하면 저당권자가 매각대금이나 차임 가지고 우선 변제 받아가는가? 요 이야기인데 이 경우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소유권 넘어가고 임차권 가격에 따라 여전히 이걸 경매해서 매각대금 가지고 우선 변제 받으면 되니까. 이 말 알아듣겠나요? 따라서 이제 여기 매각대금이나 차임에 대해서는 물상대가 인정될 필요가 없다. 이게 이제 기본인데 이걸 이해하고 나 그래서 최근에는 판례로 바꾸어서 최근 3년 동안에 제일 많이 물어보는 판례가 3번 판례예요. 거기 3번 지문에 확인했나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장이나 특례법에 의한 토지의 협의취득이에요. 이걸 강제로 뺏어간 게 아니고 협의취득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해서 물상대액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그 이야기인데 여기 협의취득은 사업 주체하고 협의해서 지금 뭐 한 것이냐? 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이 토지를 매수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사법상은 뭐에 불과하냐? 매매에 해당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보상금은 말만 보상금이지 실질적으로는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매매대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상대가 인정될 수 없다 그 이야기.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 저당권의 소멸이 안 되는 거야. 여전히 목적물 자체 얘는 경매할 수 있는 거야. 있어. 물상대가 인정이 안 되고 요거는 이제 매매대금에 불과하니까 굳이 여기에 물상대 인정할 필요 없고 목적물 자체 토지 자체를 얘는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경매할 수 있다. 매각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으니까. 따라서 3번 판례가 최근 3년 이내에 물상대에 관해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판례고 그 다음에 4번이 뭐야? 물상대의를 위해서는 보상금 등을 압류해야 되므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여기 압류와 관련해서 굳이 저당권자가 아까 직접 압류할 필요 없고 이런 일반 채권자들이 압류해도 상관이 없고 더 나아가서 압류한 취지는 요 금전 등이 채무자의 지급이 돼서 특정성을 상실하는 것 방지 이자 일반자나 섞임으로써 요걸 방지하기 위해서 물상대가 인정이 되니까 공탁기간에 공탁을 해놔도 섞여지는 건 방지했잖아요. 따라서 4번 질문 틀렸고
보상금이 뭐 된 경우도 공탁이 된 경우도 특정성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물상대위는 여전히 인정이 되고 4번은 틀렸고, 그 다음에 물상대위권 행사 시기는 제한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이런 걸 가르쳐줬어요. 지금 여기에 일반 채권자들이 있을 때 이렇게 일반 채권자는 뭘 학수 고대하느냐, 자기네들이 이제 이 손해배상 청구권 등을 미리 압류할 일은 없고 얘네들이 바보짓거리 할 일 없으니까. 그 다음에 저당권자도 제발 물상대위권 행사하지 말거라, 얘네들은 기도를 하겠죠. 그런 다음에 이 금전이 채무자에 지급이 돼서 이자 일반 재산을 섞이면 우리도 뭐 할 수 있다? 평등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하는 거야, 일반 채권자들은. 이 말 듣겠나요? 그럼 일반 채권자들은 평등 배당을 기대하니까 이 물상대위권 행사 시기를 언제까지 행사하도록 할 수는 없지 않냐 그 말이야. 행사 시기를 제한하는 거야. 거기에 5번쯤 언제까지 하라는 거야. 배당 요구 종기까지 물상대위권 행사 시험 이런 제한을 한다는 거. 3번은 답이 2번이죠. 타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하니까 327조. 2번은 유치권의 특유한 소멸사유고, 모든 담보물과 저당권에 관한 이런 게 소멸사유 아니잖아. 주의할 건 한 가지. 4번 질문은 조심해야 돼요. 피담보 채권 소멸은 유치권이든 저당권이든 부종성은 인정이 돼요. 다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이든 저당권이든 부종성 때문에 자동 소멸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담보물 공동적 인정된 소멸사유라는 거야. 그 피담보 채권 소멸은 답은 2번이고, 4번의 경우에 유치권에 관해서 물상대 인정되지 않는다.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니까 320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 성립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20조가 임의 규정이에요.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을 맺으면 유효니까 유치권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유치권은 목적물을 반드시 채무자일 필요가 없으니까 제3자 소유물로 성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4번 판례가 그렇게 요즘 시험에 지겹도록 나오는, 잠깐 실판 보세요. 지금 갑이 노트북 소유자, 을에게 노트북 수리 맡겼다. 수리가 완성이 돼서 얘가 수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런데 유치권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이제 목적물을 점유해야 된다. 이때 이제 점유는 직접 점유도 있고 간접 점유다. 직접 점유는 이제 문제 될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간접 점유 경우에 문제가 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간접 점유 방식이에요. 이 채권자가, 이 채무자가 이제 졸라댔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노트북을 꼭 써야 된다. 노트북 가지고 작업을 해야지 돈 받고 네 수리대금도 준다. 졸리니까 노트북을 여기 채무자에게 지금 반환을 해준다 말이야. 반환을. 그런 다음에 채무자가 노트북을 뭐하고 직접 점유하고, 얘가 얘를 위해서 이 노트북을 보관하는 형식을 취한다 그 말이야. 그러면 직접 점유. 그런 다음에 이제 얘를 매개자로 해서 채권자는 뭐한다? 간접 점유한다. 보관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이렇게 지금 전라도에서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도 유치권이 성립되는가, 요걸 묻는 거인데, 유치권은 네가 돈 줄 때까지 네 물건 못 돌려준다. 반환 거절함으로써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건데, 얘한테 이미 반환해붙잖아요. 그럼 심리적으로 이게 압박이 안 되는 거야. 따라서 채무자 직접 점유해서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는 유치권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도 물어보니까 거기 4번 질문 유치권 행사 없다 맞고, 5번의 경우에 우리가 이제 실무상으로 길 가다가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 각과의 두 사람이 건물 한 채를 지어주고는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도급인, 수급인, 건물이 완공이 됐다. 그래서 이제 공사대금 채권 1억 원이 발생이 됐다. 이때 이제 이 건물을 얘가 유치해 놓았다. 주의할 것 한 가지. 이처럼 이제 공사대금 채권은 이 물건이 어디서 발생된 채권이기 때문에 목적물을 얘가 점유만 하면 유치권이 당연히 성립이 되고, 실무상으로 이제 가장 논란이 되는 유치권 사례가 이제 공사대금 채권인 가운데 한 가지 전제가 저번 주도 가르쳐 줬어요. 유치권은 타물권이기 때문에 이 완성한 건물의 수급인 소유면 유치권 성립 안 되는 거예요. 이 수급인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이 완공이 되면 얘 소유죠. 이런 유치권 성립이 안 된다고. 그 대신 저번에 가르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적물 소유권을 도급인이 취득하려 약정 맺으면 얘 소유예요. 요리 되면 이제 유치권을 성립하는 거예요. 그게 항상 전제해야 돼요. 타물권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런 거 이제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얘가 점유하면 유치권이 성립된다 해서
우리 머릿속에는 이 공사대금 채권, 유치권 딱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그런데 거기 지금 4번 사례 건축자재를 매도를 했다고 말이에요. 매도한 자는 그 자재로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 자신은 매매대금 채권, 요거는 공사대금 채권이 아니라 건축자재를 판 거니까 매매대금 채권이에요. 요걸 담보하기 위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요거는 공사대금 채권이 아니고 건축자재를 납품하고서 받게 될 매매대금 채권이기 때문에 물건과 채권과 개념성이 없어요. 요 매매대금 채권은 물건이 인해서 발생한 채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최근에 이 판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5번은 틀렸죠. 사례는 7번 문제 2번을 봐보세요. 거기 사례가 나와 있어. 7번 문제 2번 그 사례예요. 공사업자 의뢰가 건축자를 납품한 가문 그 매매대금 채권에 의해 건축주 병의 건물의 유치권 행사 없다. 7번 2번은 맞는 걸 해놨잖아요. 7번에 2번이 그 사례라. 요즘에 계속 나오고는 다시 앞으로 돌려서 5번의 경우에 판례할 때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자 유치권이 성립될 때 핵심 요건은 두 가지예요. 나머지 건이 좀 짠짠한 거고 하나는 이제 이 물건과 채권과의 견형관계에 있을까. 바꿔 말하면 이 피담보 채권이 물건이 오인해서 발생된 채권이어야 돼요. 요 수리대금 채권 노트북에는 물건을 수리했기 때문에 이 물건이 오인해서 발생된 채권이다. 물건과 채권의 견형관계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목적물을 반드시 뭐 하실 것? 점유할 것. 요게 핵심 요건이고 그럼 이걸 염두에 두고 거기 5번의 경우에 전세권이 소멸한 후에요. 소멸한 후에 전세권자가 소유자 합의 없이 목적물을 증축한 경우에 공사대금 채권 건물 이런 것 유치권이 성립되는가? 유치권이 성립되는 목적물 점유가 되는데 이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해서 점유한 경우는 유치권은 성립이 안 돼요. 따라서 1번 지문의 경우는 처음에는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점유를 했지만 나중에 권원이 소멸이 됐다든가 이런 경우는 불법 점유하고 똑같은 거야. 따라서 1번의 걸 전세권이 소멸한 후잖아. 그러니까 불법 행위로 점유한 것도 똑같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될 일이 없고 임대차도 마찬가지고 임차인이 갖는 비용상환 조건을 가지고 유치권이 전권 성립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비용을 지출한 유치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임대차로 주로 우리 시험은 많이 물어보고 그 다음 이번에 경우에 이런 거 잘 보라 그 말이야.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기속시키기로 한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 수급인이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완성하면 수급인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유치권 성립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례의 경우는 약정을 맺었잖아요.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기속시키기로. 그러니까 유치권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답은 2번이고 3번의 경우는 보증금 반환 채권 4번 지문 3번 지문 권리금 반환 채권 이런 거는 물건이 오인해서 발생한 채권이 아니고 목적물 자체를 목적으로 해서 발생된 채권이죠. 거두절미하고 임차인이 갖는 여러 개 권리 중에서 대표적으로 유치권이 성립될 수 있는 권리는 비용상환 채권이에요. 그 이외의 경우는 대부분 유치권이 성립이 안 돼. 물건 채권 기능관계가 없기 때문에 다시 대신 비용상환 채권도 조심해야 될 것이에요. 작년 우리 시험에는 이거 함정을 넣어놨어요. 비용상환 조건은 임대차 경우에 건물을 임차인이 수리했다. 물건이 어디서 발생한 채권이잖아. 비용상환 조건은. 근데 비용상환 조건에 관한 민법 626개 조문도 외우고 다녀보는데 시험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뭐예요? 임의규정이죠. 따라 실무상으로 작년 시험에 이걸 그래서 응용을 해서 출제를 했죠. 우리 시험에. 지금 임대차 계약서에 요즘에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것이 있다고 가르쳐 줬어요. 뭐라도 했어요? 임대차 종료 시에 임차인은 목적물을 뭐하고 그렇죠. 원상복구해서 임대인 갑에 명도하기로 한다 이렇게. 근데 원상복구 약정서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비용 상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취지도 여기에 내포되어 있어요. 딱 이런 약정을 맺어버리면 비용 상환 조건 자체를 행사를 못하죠. 그러니까 뭣도 성립이 안 돼. 유치권도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작년 시험 이렇게 응용 문제가 출제가 됐고. 그러니까 비용 상환 조건이 대표적으로 임차인이 갖는 권리 중에서 물건이 오인해서 발생한 채권이니까 유치권이 성립될 수 있으나 검토할 것이 꼭 하나가 있다. 그게 뭐다? 혹시라도 임차인이 비용 상환 조건을 포기한다는 특약 맺었는가? 그걸 꼭 문제풀 때 확인해야 돼요. 626조가 무슨 규정이니까? 임의 규정이니까. 직업들 조문 숙제과 예우로 직업들에 가르쳐줬어. 작년 시험 이렇게 응용해서 냈고.
따라서 3, 4, 5번은 읽어볼 필요 없어. 본 시험장 가면 쓱 훑고 넘어가 보세요. 시간 전략해야 되니까. 유치권 성립할 거 없잖아. 그 다음 6번의 경우에 옳은 것은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후 목적물에 대한 채권이 성립한 경우 대부분은 이런 경우 유치권이 성립하죠. 임대차, 임차인이 먼저 목적물 점유하잖아. 나중에 비용 지출하고 그 다음 유치권 성립하잖아. 근데 시험은 거꾸로 많이 물어보잖아. 1번은 틀렸고 어떻게? 이렇게 공사대금 채권 관련해서 도급계약 체결했다. 수급인이 공사대금 채권 가지고 있다. 그럼 피담보채권 발생이 됐는데 아직 건물은 점유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건물 인도받아서 점유했다. 점유한 때부터 유치권 성립하죠. 오히려 이걸 물어보잖아. 목적물의 점유와 피담보채권과 개념관계는 유하지 않잖아. 먼저 채권이 발생하고 나중에 목적물을 점유한 경우도 유치권을 성립한다. 오히려 저걸 많이 물어보잖아. 그 1번 지문보다는. 1번의 경우가 대부분이고 먼저 점유하고 그 다음에 채권 생겨 유치권 성립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고 1번은 틀렸잖아요. 2번의 경우는 유치물의 분할 가능한 경우 참모자가 피담보채권 일부를 변제하면 그 범위에서 유치권을 소멸한다. 틀렸죠. 유치권도 물상대에만 인정이 안 될 뿐이지 불가분석은 인정이 돼요. 따라 채무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의 유치권은 그대로 존속한다고 말이야. 물상대만 인정이 안 되지 불가분석 인정이 되니까. 그 다음에 3번의 경우에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 동안에 피담보채권의 시효가 진행이 되는가. 지금 이런 경우에 얘가 지금 수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바꿔 말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 그 이야기야. 그럼 얘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니까 목적물 점유하고 있으니까 수리대금 채권을 행사하는 걸로 볼 수 있는가. 권리자가 권리 행사하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니까 이걸 묻는 건데 이 경우는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한다 그래서 원칙 사용수익 못해요. 이 유치물을 점유만 하지 사용수익도 못하는데 이 유치물을 점유한다 그래서 유치권 행사한다 그래서 이 채권을 행사하는 걸로 볼 수는 없지 않냐고 말이야. 따라서 목적물을 점유하더라도 바꿔 말하면 유치권 행사하더라도 소멸시효는 그대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대로 그래죠. 진행이 된다. 326 이거 의외로 많이 물어봐요. 따라서 3번 지문은 당연히 틀렸고 4번의 경우는 유치권자나 특별한 사정입니다. 법원에 청구한 유치물로 직접 변제 중단, 간이 변제 중단 322조. 이게 노트북처럼 값어치가 소액인 경우 이런 경우 이걸 경매 청구하면 지나가는 소도 얻는다고 말이야. 따라 이런 경우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얘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죠. 노트북에 대한 소유권을 내가 직접 취득해 달라고. 그럼 법원의 허가 결정이 있으면 노트북에 대한 소유권을 내가 직접 취득하는데 이런 거를 간이 변제 중단 법원에 청구해야 돼요. 4번도 틀렸고 5번은 다세대 주택은 창호등의 공사를 완성한 하수급인이 다세대 주택만 한 세대를 점유했다. 총 6세대인데 301호 한 세대를 점유했다 그 말. 그럼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일단 유치권이 성립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뒷구절이라 그 말이요. 요 경우에 301호 한 세대를 점유했다 그래서 301호에서 발생이 되는 공사대금 채권만 담보하는 것이 아니고 불가분석에서 다세대 주택 전체에 대해서 시공한 공사대금 채권 전부에 대해서 유치권이 성립하는 거예요. 따라 301호 한 세대를 점유했다 그래서 301호에서 발생된 공사대금 지급했다. 그럼 유치권 소멸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5번 8년만 맞고 7번은 이제 낯서는 게 좀 있는데 1. 특별한 사정입니다. 간접 점유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자 존속 요건의 점유에 해당한다. 일단은 맞아요. 간접 점유도 상관이 없죠. 그런데 어떤 것은 참무자의 직접 점유에서 채권자가 뭐하는 경우 간접 점유하는 거. 그러니까 앞에 아까 가르쳐준 4번 문제 4번 지문 요 경우에 간접 점유 경우는 유치권의 성립이 안 되지만 그래 원칙은 간접 점유 유치권 성립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3번 요게 문제라고 말이야. 이게 이제 실무 시간에 이제 배우는가 모르는데 실무에서 여러분이 경매를 배우니까 잠깐 칠판 보세요. 지금 이 갑이 상가 점포 소유자인데 요 을이 요 상가 점포에 대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공사대금 채권 3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요. 명파했나요? 그래서 이제 요걸 점유를 해서 일단 유치권이 딱 성립이 됐어요. 그러면 유치권자도 경매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얘가 돈을 안 갚으니까
유치권자가 경매 청구를 딱 한 거예요. 유치권자. 참고적으로 유치권자가 경매 청구하는 것은 저당권자처럼 우선 변제 받기 위한 경매가 아니고, 그러니까 실질적 경매가 아니라는 거죠. 형식적 경매라고 그래요. 요거는 이제 지금 이 상가 점포, 이 점포가 지금 목적물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원칙적으로 이 점포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치권자는. 요걸 선량한 관리자 주임을 가지고 관리만 해야 돼. 관리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 그럴 때는 이 물건을 무엇으로 바꾸어서 유치하자. 그러지 금전으로 바꿔 유치하는 게 편하니까 이런 거를 환가를 위한 경매, 우선 변제 받기 위한 경매가 하죠. 이 환가를 위한 경매, 유시간 표현을 빌면 이런 거를 형식적 경매라고 한다 말이에요. 유치권자 경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이런 게 문제라는 거. 지금 우리 판례를 보면 이제 학자들이 걔는 뒤로 제끼고 우리 판례를 보면 유치권자가 직접 경매를 했어요. 그럼 분명히 환가를 위한 경매죠. 그잖아. 그러면 요 매각된 가지고 배당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자 또 채권자가 있다. 이런 자들 또 배당에 참가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환가를 위한 경매니까. 금전으로 바꿔 그 금전을 유치권자가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금전이 원래 또 유치권을 성립하는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판례는 학자들의 견해하고 반대로 유치권자가 경매하는 경우도 배당 절차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의 소유자와 다른 채권자는 물론이고 유치권자도 배당에 참가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여기가 판례 입장이야. 유치권자 배당 순위는 어떻게 나와 있던가요? 우선 변제 못 받잖아. 누구하고 동순위로 유치권자 판례 가면은 일반 채권자하고 동일하게 배당받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판례에서 학자들이 일부 비판하는 거예요. 담보물권 성질을 무시하는 거라고. 그 판례 이렇게 되어 있어. 일반 채권자 동순위요. 여기까지 들었나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유치권자가 여길 경매 청구를 일단 딱 했어요. 유치권자가. 그런데 여자의 채권자가 또 A가 있는데 얘가 일반 채권자로서 집행 권한으로서 이 점포에 대해서 강제 경매를 했어요. 또는 저당권자로서 담보권 실행에 이미 경매를 했어요. 내용 파겠나요? 그러면 민사집행법상 유치권자에 의한 경매는 어떻게 된다고 배웠나요? 지금 유치권자가 경매 청구를 먼저 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자 채권자가 강제 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 경매를 했다고 말이야. 그랬을 경우에 유치권자가 경매는 우치되냐고 내가 묻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안 배워요. 유치권자가 경매는 중지가 되는 거야. 절차가 스톱이 돼. 얘네들 것이 우선하는 거야. 요거는 우선 변제밖에 경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민사집행법상 유치권자 경매는 스톱! 중지가 된다 그 말. 여기까지 들었나요? 그런 다음에 나온 지문이 3번 지문이야. 그럼 이렇게 이제 유치권자 경매 절차가 뭐가 돼? 스톱! 정지가 된 상태에서 뭐였기 때문에 이 참무자 일반 채권자가 강제 경매나 담보권 실행 경매를 했기 때문에 그럼 유치권자 경매는 뭐가 돼? 스톱! 정지가 됐다. 그러면 정지된 상태에서 그 목적물에 대해서 저당권자가 담보권 실행에 대한 경매, 이미 경매를 해서 이 점포가 이제 매각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유치권은 소멸이 되냐 전소가냐 요거 묻는 거예요. 이거는 이 낙찰자 매수한테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예요. 아까 유치권자가 직접 경매한 경우는 유치권자 아까 뭐라고 그래서 판례는 소멸한다고 가르쳐줬죠. 그럼 얘도 일반 채권자가 똑같이 배당 받는다고. 근데 얘가 경매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채권자가 이제 강제 경매나 임의 경매를 하다 보니까 유치권자 경매는 정지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경매에서 낙찰이 됐잖아. 이런 경우에 유치권은 소멸하냐 전소 요거 묻는 거예요. 만약에 소멸하면 시험에 안 내겠지. 요거는 전소가 하는 거예요. 스톱이 된 유치권은. 그러면 이제 큰 난리가 나버려. 요 매수인은 유치권 인수해야 돼. 그럼 아까 공사대금 3천을 얘가 물어줘야 된다고. 물어줘야 돼. 얘 박살 나쁜다고. 그래 민사집행 이게 아주 중요한데 민법 시험에서 낼 일 없고 실무 시험에서 이제 혹시라도 경매가 시험에 나오니까 그래서 민법하고 관계없이 경매에서 이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면 알아두고 민법 시험 해당이었기 때문에 그 3번은 틀려 있어요. 유치권은 소멸이 안 돼 이거구나. 예. 근데 유치권자가 직접 경매하는 유치권 소멸하는 걸로 봐야 판례가. 그 일반 채권자 똑같이 배당에 참가해서 배당 받고. 그 이거는 이제 나중에요. 다른 채권자가 임의 경매나 강제 경매하기 때문에 유치권자 경매가 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게 존속이 되는 거라고. 그럼 이 매수인한테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경매에서
민법 시험은 해당이 없고, 그 다음에 답은 3번에 틀려 있어요. 3번에 틀려 있고, 그러니까 악구절에 유치권의 경매 정지됐다 이 말 속엔 요게 들어있는 거예요. 다른 채권자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 경매에서, 그러면 민사집행법에서 유치권자 경매는 정지가 되니까 요건 절차가 더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의 경우, 근데 어째 요즘에 최근에서 학습 분위기가 많이 잘하더라고요.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해요. 하여튼 지금쯤 이제 실력이 늘 때도 되기는 됐고, 사실은 공법 선생도 그 이야기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다고. 공법 선생 가끔 저하고 통화하는데 공법 선생이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 아, 이제 안 늦었죠. 지금부터 쌓아도 뭐 10월 20 며칠인데 뭐 앞으로 저 70 며칠 남았는데 그거 물리는 그 나도 의식도 먼저 오는 거야. 나 요거 지금도 지금 안에서 지금도 치료받고 하는데 요거 못 써요. 여기 안 되니까. 근데 의사가 저한테 뭐라겠냐 그러면 나 배꼽 잡고 있었어. 이게 지금 3개월째 치료받고 지금 기부서 풀고 하는데도 안 되니까 의사가 날이면 날마다 내가 고생하니까 딱 찾아보면 뭐라는 줄 알아 저번에 갔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어느 날이요 살다 보면 어느 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거 딱 제대로 쓰여지니까 그때까지 참으면 어느 날 나도 상관없이 이게 펴진다 이게. 그래서 내가 죽으라고 웃었어요. 왜? 내가 그 이야기 많이 했잖아. 민법 실력도 내가 9월말까지 쌓는다 해서 안 겹쳐져. 어느 날 길 가다 보면 안개가 나도 모르면서 내 주위에 다가와 있듯이 민법 실력도 물리가 되는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상태. 다만 우리는 시험 보기 전날까지만 깨우치면 돼. 나는 이제 힘들어 죽겠어. 이거 잘 사용을 못하니까. 그래서 의사 말을 믿기로 했어요. 어느 날 내 의지와 상관없이 풀린다 이게. 그 어느 날 언제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한번 말아. 그래서 6개월은 좀 참아보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3개월 남았어요. 근데 3개월도 더 갈 것 같아 느낌적으로. 세상 이치가 다 똑같아요. 내 의지하고 상관없는 거야. 계획표대로 손가락 피해주고 계획표대로 민법 물리는 게 아니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물리가 되는 거야. 계룡산에서 도인들이 돛 닦을 때도 그 영화 같은 거 봐봐 소설. 지가 뭐 3월 20일까지 돛 깨우친 데가 돼요? 안 돼! 계속 그랬다. 어느 날 갑자기 악을 빽 쓰면서 바짝 그러고 깨우치잖아. 계획표 없는 거야 이게. 세상 이치가 다 똑같은 것 같아. 내가 몸 다친 것도 마찬가지고 민법 실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하튼 간에 요즘에는 뭔가 좀 느낌은 괜찮아요. 뭐 실력이 막 느낌도 들고 어쨌든 간에. 거기 4번의 경우는 저번 앞에 그 물권 채권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요거. 이 물권적 반환 청구권은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상대방 있는 경우는 반환 청구 뭐 하는 거예요? 소유물 반환 청구 뭐 하잖아. 점유할 수 있는 상대방 있으면. 그러면 상대방이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아무리 소유자라도 소유물 반환 청구 뭐 하잖아. 유치권자가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니까. 그거 묻는 것이 4번 제목이고, 그 다음 5번은 잠깐 7번 보세요. 28년에 우리 시험이 지금 출제가 안 됐는데 한 번쯤은 나오라고 봤는데 계속 안 나온 게 그 오버인데 지금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것이 내포되어 있게 되는 문제 출제하기가 좋은데 지금 이게 토지라고 말이요. 여기에 저 의리난 사람이 토지 소유자는 갑이고 얘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해서 건물 한 채를 지어주기라는 도급계약을 딱 체결한 거예요. 토지 위에다가. 그런데 이게 공사득임이 없어서 그런가 이게 사회 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이 되어버렸어요. 독립한 건물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사회 통념과 독립한 건물이 되려면 저번에도 가르쳐줬다면 일단 기둥이 서 있어야죠. 그 다음 주벽이 있어야죠. 그 지붕 덮여져야죠.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기둥, 주벽, 지붕 이렇게. 근데 그 전 단계에서 공사가 중단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어차피 공사를 했으니까 공사대금 2천만 원짜리가 있다고 말이야. 그럼 이 수급인은 공사대금 2천만 원을 가지고 미완성의 건물, 이 건물에 대해서 일단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가 검토해야 되는데 유치권도 물건이기 때문에 물건의 격차가 되려면 독립한 물건이어야 돼요. 그 독립성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이 성립이 안 되는데 그러면 이 건물은 토지에 뭐가 되는 거예요? 부합이 되는 거예요. 부합이 된다고. 미완성이니까. 이게 독립성이 있으면 부합이 안 돼요. 근데 이게 부합이 돼버려. 그러니까 두 번째로 묻는 거지.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는 뭐 하냐고 말이야. 이게 문제인데 토지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는 뭐 한다는 거야. 왜냐? 공사대금 채권은 요 건물이 오인돼서 발생된 거지 토지가 오인돼서 발생된 것은 아니라고 말이야.
그래서 그 5번 판례가 맞는데 아주 중요한데 참고적으로 우리 시험은 이 판례는 아직 안 나왔어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알고는 계셔야 돼. 언제 사례 문제 등이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이제 8번의 경우는 유치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의외로 이 주문 많이 물어봐요. 324조 1항이요. 유치권자가 유치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유치만 하는 거지. 유치물을 채무자 승낙 없이 사용 수익 대여 담보 제공 못해요. 그러나 채무자 승낙이 없거나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 수익이 가능한데 일단 1번은 맞고 2번의 경우에 유치권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채무자 쪽에서 유치권 소멸 청구를 해버려요. 324조 3항 그게 2번 지문이야. 그럼 이것도 형성권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유치권 소멸시키자 의사표시하면 유치권은 소멸이 되고 3번하고 4번에 연결됐는데 지겹도록 많이 물어봐요. 공사대금 채권에 의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할 수 없다. 일단 3번 판례는 틀려있고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채무자 승낙 자수인데 이게 주택이다 보니까 이걸 방치하는 것보다는 유치권자가 이 주택을 뭐 하는 것이 사용하는 것이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 갈 수는 있는데 문제는 또 4번이 집중 출제되고 연결이 돼서 이럴 때 유치권자 이 주택을 사용을 하되 사용 대가는 차임 상당히 부당이득으로 소유자에게 반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3, 4번 8년 연결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5번은 뭐냐 그러면 이해되면 5번을 하고 안 되면 제껴도 돼요. 잠깐 7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소멸시효를 여러 군데 가르쳐 주는데 원래 일반적인 채권의 시효기간은 10년이죠. 요거는 알고 가야 되고 그 다음 채권 이후 기타 재산권 아까 나온 지역권 같으니 용역물권 요거는 시효기간이 20년이고 요 두 개는 반드시 알고 가야 돼요. 근데 이제 단기 소멸시효다 그래서 공사대금 채권 같은 것은 우리 자유치가 나오는 시효기간이 3년이에요. 단기 소멸시효다 그래서 또는 우리가 여간방에서 외상으로 숙박을 했다. 음식점 가서 예상으로 음식을 묵었다. 이런 채권들이 있죠. 예상대금 채권 이런 거는 시효기간 1년이야. 왜냐 그러면 이런 거는 우리 실수는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굳이 10년 이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단기 소멸시효를 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제 공사대금 채권이니까 지금 이제 공사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야. 따라서 수급인이 3년 동안 공사대금 내놔라 권리행사하면 요거는 시효로 소멸이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런 거란 거예요. 지금 이 건물 한 채를 지어주고 난 도급계약 체결했다. 이 수급인이 공사대금 채권 1억 원짜리를 가지고 있다. 요것의 시효기간은 원래 3년이다. 그럼 이 사람이 이제 3년이 되기 전에 3년 지나버리면 이게 시효로 소멸해서 공사대금 날리니까 3년 되기 전에 얘한테 이제 권리행사를 했어요. 권리행사라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은 공사대금 지급 청구 소송 제기하는 거야. 이게 가장 확실한 권리행사 방법이야. 소송 제기해버리면 권리행사를 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2년 9개월쯤에 공사대금 지급 청구 소송 제기했다. 전형적인 권리행사했다. 소멸시효가 중단. 그러면 이미 진행했던 시효기간은 다 무효로 돌아가고 다시 처음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이 되는데 이때 이런 3년이나 1년짜리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의 경우는 소송을 제기해서 이렇게 확정 판결이 나면 그 다음에는 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이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 보세요. 만약에 3년짜리예요. 그러면 3년 지나기 전에 소송 한번 했죠. 근데 이겼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근데 또 시효기간이 그대로 3년이라고 하면 얘는 또 뭐 해야 돼? 그러지 3년 되기는 또 소송해야 돼. 세월 나가버려. 그러니까 일단 확정 판결을 통해서 얘가 확실히 공사대금 1억 가지고 있다는 확정이 됐으니까 이때부터는 일반 채권자처럼 시효기간을 10년으로 늘려주자는 거야. 그러면 이제 훨씬 여유가 생기잖아. 그래서 그 소리가 거기 쓰였는 거야. 여기 지금 유의치권을 피담보치고 소멸시효 확정 판결에서 몇 년으로 연장됐다? 10년으로. 공사대금 채권인데 3년짜리가 10년이 연장이 됐어. 그런 다음에 이제 요게 경매가 됐는데 A가 낙찰을 받았다고 해보세요. 매수인이. 그러면 이제 요 유치권자는 공사대금 채권을 얘가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데 요게 경매 들어갔다고. 그럼 얘는 이제 유치권 가지고 얘한테 대항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낙찰자는 뭐 해야 돼요? 지금 공사대금 물어줘야 돼. 물어줘야지 목적물 명도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뭘 주장했느냐. 아니 이 사람 공사대금 채권 원래 3년짜리인데 3년이 지났었다.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이 시효로 소멸됐고 유치권도 부종성이 인정되니까
이웃집권은 소멸된 거다. 나한테 명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건이야. 그래서 법원에서 얌마 얘가 3년 되기 전에 뭐 했다. 그랬지. 소송을 제기했다. 그래서 얘 시효는 몇 년을 연장됐다. 10년을 연장이 됐다. 그러니까 네가 3년짜리 주장하면 안 된다. 이런 판례예요. 이해가 되면 하고 안 되면 제껴버려 된다 말이야. 근데 이런 거 이해해두면 법 공부에 엄청 도움이 돼. 생활에도 필요해. 그 다음 9번의 경우는 1번은 조심하라는 노래 불렀네요. 이웃집권자에게 우선 변제권 없기 때문에 물상대는 인정이 안 돼요. 그러나 채무자가 파산 선고 받으면 그러죠. 별제권 인정이 돼요. 지금 또 별제권이 뭐냐고 한 10분씩 시간 잡아먹고 설명해 줄 시간이 없으니까 안 되면 그냥 위협버리면 되고. 2번은 아까 앞에 나온 거이고, 그 다음에 3번의 경우 지금 임대차 경우 아까도 이제 이야기해드렸지만 임차인이 갖는 권리 중에 비용상한 저거권을 전형적으로 물건이 오인돼서 발생한 채권이니까 유치권이 성립될 수 있지만 비용상한 저거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근데 이런 경우 지금 이 건물 임대차에 있어서 수선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어요. 그 임대인이 수리를 안 해주더라. 이게 채무 불이행이야. 그러면서 임차인이 목적물 제대로 사용 수익을 뭐했다. 그래 손해가 생겼다. 그러면 임대인의 수선 의무 불이행, 채무 불이행이죠. 채무 불이행으로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채권이 생겼죠. 이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유치권이 성립이 되는가? 요거 묻는 건데, 원래 유치권이 성립되려면 물건이 오인해서 발생한 채권이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임대인의 채무 불이행으로서 손해배상 채권이 생겼기 때문에 임대인은 사람이지 물건 아니잖아. 따라 이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 채권은 물건이 오인해서 발생한 채권이 아니고 임대인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는 인간의 행위가 원인돼서 발생한 채권이기 때문에 유치권은 성립이 안 된다. 그 이야기. 그 다음에 점유가 불법행위로 개시된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답은 5번이 틀린데, 아까 간이변제 충당을 잠깐 이야기 들어서 322조. 그럼 이 경우는 유치물에 대한 소유권 자체를 유치권자 취득권자 하는 거니까, 물론 법원 허가 결정이 있어야 되지만 채무자에게 미리 대비하라고. 야, 유치권자가 우리 법원에 이렇게 청구했어야 유치물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러니까 채무자 당신 돈 있으면 빨리 갚아라. 통지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5번은 틀려있고, 중요한 건 시험에 뭐 자주 나오고 그런 건 아닌데 5번 지문에 같은 건 틀려있고, 10번의 경우에 1번 요거 조심해야 돼요.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에요. 따라서 당사자 합의로 유치권 성립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저당권하고 틀려요.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자동으로 성립하는 거예요. 계약 필요 없이. 따라서 1번은 아주 중요하고, 2번의 경우에 자 2번 지문도 이제 워낙에 중요하니 갖고 놀아야 되는데 시험에서 지겹도록 나온단 말이야. 잠깐 칠판 보세요. 지금 이 노트북을 가지고 수리가 완성이 돼서 얘가 수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물론 이제 목적물을 점유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시험에서 하도 물어보니까 제3자 A가 노트북을 침탈 뺏어갔을 때, 그러면 점유 상실과 동시에 유치권을 소멸하는 거예요. 점유하면 유치권 성립, 점유 상실과 동시에 유치권 소멸하니까. 그럼 뺏어갔기 때문에 점유를 상실한 거예요. 그럼 유치권이 동시에 소멸하니까 1. 유치권에 기한 물건적 반환 저권은 행사 못해요. 일단 이거를 집중 물어보고, 대신 얘가 점유하니까 점유권은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생각해보라면 204조 3항 지겹도록 시험에 나오는 점유가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이죠. 침탈로부터 1년 이내에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럼 점유권도 침해되어 있으니까 얘는 유치권 말고 점유권에 기인한 물건적 반환 청구권을 침탈답도 1년에 행사할 수 있고, 요걸 또 집중 물어보고, 그러면 이제 얘가 이렇게 돌려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점유를 회복을 했으니까 이때 이제 유치권은 다시 부활이 되는데, 거기 지금 2번 지문은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까지 받았어요. 점유회수소가 요거요. 점유물 반환 청구 말하는 거예요. 점유회수소가 점유물 반환 청구 권을 행사해서 승소 판결 받다 하더라도 점유를 뭐하지 않으면, 아직 회복하기 전이면 유치권은 아직은 부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은 정확히 맞아요. 그러나 점유를 회복하면 유치권은 부활하는 거고, 그 말 알아들어요? 아직 회복이 전 유치권은 부활이 안 되죠. 그 다음에 3번은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은 사회통념상 독립환급으로 볼 수 없는 정착물에 대해서는 유치권 취득할 수 있다 해서 틀렸는데, 요게 아까 말한 7번에서 5번 지문 판례예요. 언젠가는 한 번쯤 나오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7번, 5번 판례. 그게 지금 10번에 3번에 압축시켜 놨잖아. 그 다음
4번의 경우는 계약 명의 땅. 이 판례도 지금 몇 년째 나오고 있는 판례. 잠깐 7번 보세요. 지금 계약 명의 땅이 있어서 기억만 잠깐 대사하면 갑이 토지 소유자다. 이 을이 병하고 명의 땅 약정을 맺고 토지 매수대금 1억 원을 대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신탁자, 얘가 수탁자. 수탁자가 매순이 돼서 둘이 매매계약 체결했다. 이때 매도는 명의딱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럼 이런 경우는 명의딱 약정은 실명법 4조 1항에서 무효이지만 이 약정에 따라 물권 변동 얘가 명의딱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니까 보통은 매매하고 똑같다는 거죠. 따라서 매매계약도 유효고 등기도 유효니까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넘어온다. 요게 이제 계약 명의딱에서 매도인이 선인 경우 법률관계인데 문제는 이 경우에 이제 이 명의딱 약정은 실명법 4조 1항에서 무효지만 그 땅에서 반사의 질성으로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A는 A한테 1억 원 매매대금을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를 해요. 물론 우리 판례를 보면 실명법이 시행되기 전 95년 7월 1일 이전에 이 계약 명의딱이 맺어진 경우는 얘가 명의딱 약정을 언제든 해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이 부동산을 돌려도 반환 청구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이 기간이 많이 흘러서 요거는 잘 안 물어보니까 이웃 걸로 주로 물어보니까 매매대금 1억 원을 돌려 반환 청구를 한다. 여기까지. 그런데 토지는 지금 신탁자가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 이때 수탁자가 소유자니까 얘가 내 땅이니까 반환 청구할 때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네가 나한테 매매대금 1억 원 돌려주다니까 1억 원 돌릴 때까지 토지 반환 뭐 하겠다?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가? 요거 묻는 거야. 지금 한 년마다 물어보는데 요거는 부당이득 반환 조건이죠. 요거는 물건이 어디서 발생한 채권이 아니죠. 따라서 신탁자는 유치권 행사할 수 없음. 따라서 4번 판례 틀렸고 유치권에는 물상대가 인정이 안 되고 5번도 틀렸고 11번에 뭐예요? 갑은 채무자 을의 물건을 점유하는 유치권자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여기서 지금 유치권자가 갑으로 되어 있네요. 제가 칠판에 들을 때 통상은 갑이 채무자 을이 유치권자 이렇게 이제 예를 많이 들어주는데 거기 11번에 보면 갑이 유치권자예요. 채무자가 을로 되어 있고 확인했나요? 기억 을의 채권자에서 그 물건이 경매를 끊고 유치권자 갑은 경락인에도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유치권은 독립한 물건이니까 누구한테도 경락인 매순을 비롯해서 누구에게서도 유치권을 행사 반환 거절할 수 있으니까 기억번은 맞고 독립한 물건이잖아. 니은 갑이 유치권자여 그 물건을 채무자 을에게 반환해도 이를 성립하지 유치권을 소멸하진다. 반환한 순간에 점유상실 유치권 이건 소멸해요. 특히 아까 판례 나왔다시피 보고하는 형식을 취해서 채무자가 직접 점유 유치권자 간접 점유하더라도 유치권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니은번은 틀렸고 디귿번은 갑이 유치권자요. 그 물건을 채무자 승낙 없이 소유자 승낙 없이 제3자 병에게 사용한 경우 그는 의무 위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앞에 나온 조문 324조 3항에 의해서 소멸 청구하죠. 소유자 을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했다. 324조 3항 법조문 그대로 디귿번은 맞고 닐번이 이제 문제인데 이 닐번도 우리 본 시험에 나온 문구를 지문을 그대로 지금 여기다 인용을 해놓은 건데 그 닐번 지문을 우리 시험에도 사례가 나와서 그 닐번 문구가 그대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걸 지금 따다가 놓는 건데 닐번은 뭐 물어봤을까요? 제3자 병에 의해서 물건이 멸실이 됐다. 그러면 소유자 을은 가한테 불법에 일어난 손해배상 지역권을 갖게 되는데 이 손해배상 지역권에도 유치권 효력이 미치는가? 물상대에 물어봤죠. 유치권은 물상대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 유치권자는 우선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이 손해배상권 가지고 우선변제 못 받는 거예요. 이게. 따라서 닐번은 틀렸고 물상대 물어본 거고 미음번은 갑이 을의 승낙을 받거나 보존에 필요한 물건을 사용할 때는 을의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지만 맞죠? 이거는 정당하니까 그 대신 사용이익은 맞죠? 원하게 물어본 거고 12번의 경우에 갑 소유 X 건물 임차에서 점유한 을이 사례는 아주 간단해요. 갑이 임대인이다 그 이야기예요. 을이 임차인이죠. 임차에 점유한 을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 을이 이제 건물을 쓰다가 수리를 지금 맡긴 것이 병이죠. 그러면 임차인 을은 동시에 도급인이에요. 공사를 한 병은 수급인이죠.
사례는 아주 간단하잖아. 갑이 건물 소유자 임대인, 을이 임차인, 동시에 도급인, 병은 수급인. 아주 간단한 사례야. X건물 수력에서 건물의 가치가 증가했다. 이 사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병이 수급인이에요. 이 X건물 수료단 중 제3자 정의 무단으로 X건물에 침투한 경우 을은 임차인이 임차인 을은 정을 상대로 X건물의 점유권에 관한 방해비자 청구할 수 없다. 일단 기억번 틀려있죠. 임차는 임차권에 의한 방해비자 청구는 안 돼요. 그러나 점유는 하고 있고 점유권은 물건이니까 점유권을 이유로 해서 물권 조건 방해비자 청구할 수 있으냐. 기억번은 틀려있고. 니은번 읽으세요. 갑은 소유자예요.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을과 병이고 갑은 소유자. 이때 지금은 수급인 병이 임차인 동시에 도급인 을에게 수리대금 공사대금 달라고 청구 때 안 주니까 갑 건물 소유자에게 수리비 상당을 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는 이유가 묻는데, 요거는 저 앞에 문제 풀 때 여기 한 번 나왔어요. 니은번이 한 번 나왔다고. 저 앞에서. 어디서 나왔네요? 점유권에서. 83페이지 14번 문제 여기 나와 있어. 나중에 집에 가서 확인. 지금 바쁘니까. 83페이지 14번 문제에서 가르쳐줬다면 니은번 그 사례를. 니은번은 이 경우에 가백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할 수 없죠. 그러죠. 요거는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을과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된 청구권은 계약의 당사자인 도급인 을에게 행사하는 것이지, 만약에 소유자 가백에까지 수리비 상당인을 부당인으로 반환 청구하면 얘가 수급인이 과보호가 된다. 이걸 가르쳐줬어. 근데 이거는 우리 중개사 시험 범위에는 안 들어가는 거라고. 도급계약이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죠? 그 대신 이 사례를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걸로 바꾸면은 뭐는 물어볼 거라면 내가 가르쳐줬어요. 이거 바꿔서. 가백에 대해서는 수리비 상당액을 반환 청구 못해요. 수급인이. 그 대신 뭐 행사할 수 있어? 이 소유자가 내가 건물 소유자 내놔라 그러면 병수급인은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걸 바꾸는 건 내가 가르쳐줬죠. 유치권 행사하면 되겠죠. 그게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유치권. 그렇게 가르쳐줬잖아요. 그 점유권 공부할 때. 따라서 니은번 자체는 기억할 필요 없고, 이건 도급계약이니까 우리 시험범위 안 들어가.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을과 병이에요. 그러니까 도급계약부터 발생된 청구권은 도급인에게 행사하는 거예요. 가백에까지 행사 못하고, 대신 수급인은 가백에 유치권을 행사해서 반환 거절할 수는 있다. 그거는 우리 시험에 나오니까 유치권이. 그렇게 기억하라고 신신당부했어요. 니은번 지문 자체는 기억할 필요 없고, 물론 니은번 지문은 맞아요. 저 앞에 83페이지 14번 문제에서 가르쳐줬으니까 물론 기억도 안 나겠지만, 그 다음에 디귿번도 저 앞에 점유권에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병은 민법 203조에 따라서 갑을 상대로 수리비 상당의 비용상을 청구했다. 틀려있죠. 201조부터 203조까지 점유자 회복자와 관계에 관한 규정은 얼떨떨 적용이 되는다. 계약관계 등 뭐가 없을 때,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가 없을 때 201조부터 203조까지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는 임대차 계약관계가 있잖아. 그러면 그 계약관계에 따른 법 조항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알아두시라고 점유권 공부할 때 신신당부했으니까 디귿번은 틀려있다 그 말이에요. 요 12번 문제는 여기 지금 변리상각 실제 기출문제예요. 변리사는 도급계약 등이 시험범위에 들어가. 그래서 니은번 지문은 변리사 같은 데 필요하지 말고 중개사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기억번하고 디귿번은 우리 중개사도 필요한 것이고, 니은번은 유치권을 행사할 때 이렇게 바꾸면 우리 중개사 필요한 것이 되고, 이런 거는 우리 중개사 시험에 맞게 변형을 시켜야 되는데 그대로 썰어 넣어본 거 이게. 그 다음 13번은 뭐야? 1번 아까 앞에 나왔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더라도 점유하고 있더라도 표담보 채권 행사하는 거 아니니까 표담보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이 된다. 다 틀려있고, 2번의 경우도 틀려있고, 323조 유치권자는 유치물로부터 과실을 수취해서 그 누구보다도 자기 채권 변제 우선 충당하기 수준가 틀려있고, 3번의 경우는 유치권자는 소유자 승낙 없이 목적물 임대하면 의무 위반을 했죠. 그것만으로 유치권이 소멸된 게 아니고 아까 앞에 나왔다시피 324조 3항에 의해서
채무자가 소유자가 유치권 소멸 청구를 함으로써 유치권이 소멸이 되니까 3번도 틀렸고, 4번의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유치권이 성립 안 되니까 4번도 틀렸고, 5번의 경우에는 권한 없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해서 비용을 지불하도 유치권 행사했다. 5번은 맞고, 14번은 유치권으로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소멸시 완성인데 요거 조심해야 돼요. 다시 7번 보세요. 이것도 지금 뭐를 조심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수리대금 채권을 가지고 노트북을 점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다피 이 담보물권은 피담보 채권을 전제로 성립되니까 유치권, 저당권 다 마찬가지요. 피담보 채권은 종속된 성질을 가져요. 이걸 우리가 부종성 그래. 따라서 담보물권만이 피담보 채권과 별개 독자적으로 담보물권만이 시효로 소멸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말 듣겠나요? 그 대신 피담보 채권이 시효로 뭐하면 소멸하면 담보물권은 부정성 때문에 따라서 소멸은 되는 거예요. 유치권도 마찬가지. 유치권도 또 이야기지만 물상대만 인정이 안 되죠. 부정성 인정이 돼요. 그럼 얘가 유치권 행사하더라도 수리대금 채권의 시효는 그대로 진행이 되잖아. 그럼 이게 이제 시효로 소멸하면 부종성 때문에 유치권은 따라서 소멸이 돼. 요걸 지금 설명한 것이 그 4번 지문이라고 말이야. 4번 지문. 근데 요거는 유치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써놓은 거예요. 그게 다 요게 유치권 소멸사유 아니에요. 그럼 뭐로 바꾸면 1번 지문처럼 피담보 채권을 소멸로 바꾸면 부종성 때문에 유치권은 소멸되겠지만, 4번은 유치권 소멸사 아니죠. 유치권이 독자적으로 소멸시로 소멸되는가, 그거 묻는 거예요. 그 다음 저당권과 관련해서 옳은 것은 1.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권리 중에서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지만 지역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네요. 지역권의 부종성에 반하기 때문에 아까 지역권에 나왔다시피 지역권은 외역지와 분리해서 지역권만을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 목적으로 할 수 없네요. 1번은 틀렸고, 2번의 경우는 지겹도록 시에 물어보는 187조.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부종성 때문에 저당권은 자동 소멸, 저당권님께 말소된 갈 필요도 없이 187조가 적용, 지겹도록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2번은 맞고, 토지 일부에는 분필 절차 거치게 되는 저당권 설정 못해요. 그 다음 저당권 설정 계약에는 조건을 붙이지 뭐한다.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내가 어디서 가르쳐 줬냐 그러면 물권법 총칙, 민법 총칙 마지막에서 할부 매매, 소유권 유보 매매를 하면서 물권행위도 조건을 붙일 수 있는가, 이렇게 시험에서 물어봤다고 내가 가르쳐 줬는데, 물권행위도 조건 붙일 수 있죠. 저당권 설정 계약 물권행위 틀려있고, 저당권 효력은 원래 저당권은 제일 중요한 특징이에요. 의리 가불업도 1억 원 빌리고 이 건물의 채권자에게 저당권 설정해 줬다. 그러면 목적물 점유는 항상 저당권 설정자가 해요. 따라서 사용 수익 예가하고 과실 수치도 예가하고, 따라 원칙적으로 과실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미칠 수가 없으니까 5번도 틀렸고, 그러나 외에는 있는데 이따 뒤에 문제 나오고, 답은 그 2번밖에 없어요.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다시 잠깐 7번 보세요. 지금 조문까지 외우고 다녀고 그러는데 360조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 채권의 범위와 관련해서 원본, 요 1억 원이 원본, 그 다음에 얘는 이자를 줘야 되니까 원본 위에 이제 이자, 그 다음에 이제 채무 불량을 한 손해배상, 얘가 변제액에 변제 안 했을 때 채권자는 저당권 2분 손해, 받았더라면 다른 놈한테 빌려주고 또 이자 넣으려 했겠지만 이자 못 받았으니까 채무 불량을 한 손해배상, 요거를 압축시켜서 지연이자를 하죠. 그 다음에 위약금, 그 다음에 저당권 실행 비용, 요게 이제 360조에서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 채권의 범위 속에 다 들어가고, 바꿔 말하면 요게 경매에 들어가면 요 매각대금 가지고 얘는 원본 1억 원만 우선 변제 받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싸그리 우선 변제 받는다, 그 이야기죠. 근데 이때 이제 중요한 거는 요 이자는 변제가 도래하기 전의 이자니까 제한 없이 저당권에서 담보가 되겠지만, 지연이자는 후순위 권리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원본의 이행기를 경고한 후
1년분에 한해서만 후순위 고르자가 있을 때 얘가 변제기 지났는데 3년간 변제를 안 하고 있다. 물론 이자도 안 주고 있고, 그러면 지연이자가 3년분이 발생이 되는데 요때 얘가 경매 청구해서 3년분 지연이자 싸그리 우선 변제 받아가면 후순위자는 한 푼도 배당 못 받아요. 따라서 예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연이자는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후 1년분 하나서만 저당권으로 담보된다. 위약금은 후순위 권리자가 예치할 수 있도록 뭐 되었을 때 안에서만, 등기됐을 때 안에서만 저당권으로 담보된다. 실행비용 문제 없고, 이런 것들이 핵심이니까 이런 거 틀리면 이제 점수 딸 거 없고. 1. 이자도 제한 없이 보험에 포함된다. 맞아요. 요 이자를 또 지연이자가 헷갈리지 말고 그냥 이자 그러면 변제기 도래하기 전에 이자니까 그거는 후순위자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잖아. 등기부에 나와 있기 때문에. 따라 제한 없이 담보되니까 제한 없이 얘가 다 우선 변제 받아가고. 이번의 경우에 민법은 채무불이익이나 손해배상, 즉 지연이상, 지연배상, 지연이자는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하는 1년분 하니까 2번은 틀렸고, 위약금은 등기가 되고 저당권 실임은 등기하고 상관없이 담보가 되고, 그 다음에 5번 판례 요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연이자에서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하는 1년분 안에서만 저당권 담보된다. 요것은 이런 후순위 고려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요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거야. 그럼 이런 후순위 고려자가 있을 때 여기에 경매에 들어가면 지연이자는 1년분만 우선 변제 받고 나머지는 얘한테 배당한다.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저당권 설정자나 채무자가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 얘가 이제 직접 임의적으로 변제를 하고자 해요. 명파겠나요? 그러면 지연이자가 3년분이 생겼어. 이때 3년분 다 갚아야 되냐? 1년분만 갚냐? 그 이야기야. 얘가 야 지연이자는 원본의 인격을 연구하는 1년분만 담보되니까 나는 지연이자 1년분만 갚겠다. 이런 소리 아니라고 말이야. 이만 알아들어요? 그거 묻는 거예요. 작년 시험에도 나온 판례잖아. 따라서 5번 시험은 맞는 거 확인하세요. 300주자 표담보채권의 범위는 저당권자 제3자 주로 후순위 저당권에 대한 관계 제한이고, 저당권 설정이나 채무자가 이걸 가지고 저당권자가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채무자가 변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뭔 말인지 알아들었나요? 네. 그 다음 17번이 이제 문제인데, 요게 이제 우리 본 시험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10년 전에 출제된 바가 있는데, 10년 전에 기억본 읽어서 실무에서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이 돼요. 기억본, 니은본, 디귿본이 다 우리 시험에 출제된 판례인데 10년 전에 그 중에서 압도적으로 출제된 것은 니은본이고 두 번째로 출제된 것은 디귿본이고, 기억본은 딱 한 번 나왔는데 기억본도 실무에서 노상 벌어진 일이에요. 읽으면서 사고하세요. 토지를 매매를 했다. 매도인이 지금 등기 가지고 있다. 매수인에게 등기 안 넘어갔다. 근데 잔금 처리를 하려는데 돈이 부족하다. 이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놓고 돈을 빌리고자 한다. 근데 매수인이 나는 지금 등기 좀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돈은 빌리는데 현재 소유자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매도인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누구를 채무자로 해서, 매도인을 채무자로 해서 은행으로부터 돈 빌리고자 한다. 그런 스토리예요. 기억본이 그 스토리라고 말이야. 우리 실무에서도 많이 벌어진 일이야. 이것도 당사자 뭐가 있으면 합의만 있으면 뭐이다? 유효다 그 이야기고. 니은번이 아까 전세권에서 가르쳐준 판례가, 채권자, 채무자, 제3자 합의가 있으면 채권자 말고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도 뭐이다? 유효다. 근데 우리 시험은 저당권 말고 뭐로 바꿔서 내고, 가등기 담보로 바꿔서 내고, 그 다음에 아까 전세권처럼 담보 목적의 타인명의 전세권 등기, 그렇게도 출제가 되는데 요거는 작년 시험에 나와버렸고 세트로 묶어 정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잠깐 뒷번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지금 그 디귿번 판례가 채권자 쪽 말고 채무자 쪽, 지금 저당권은 약정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 계약 체결해야 돼요. 그럼 저당권 설정 계약 당사자는 저당권자하고 저당권 설정자가 당사자라고 말이야. 그럼 부종성 때문에 원칙 채권자가 저당권자가 된다. 따라 채권자 아니라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는 원인 무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자 합의가 있고 이 채권이 얘한테 실제로 이행되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 유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판례가 구절구절 다 물어봤고, 채무자 쪽도 마찬가지라고. 원래 저당권
설정 계약상의 채무자고 저당권 설정 등기상의 채무자는 일치해야 돼요. 저당권 설정 계약상의 채무자가 예를 들어서 을이면 등기부도 누가 채무자로 기재돼야 돼요? 을로, 그 이야기야. 저당권 설정 계약상의 채무자고 등기상의 채무자는 일치해야 된다고 말이야. 따라서 저당권 설정 계약상의 채무자는 을로 됐는데 등기부에는 A를 채무자로 등기했다, 이런 이야기. 이것도 부종성에 반하니까 원인무효요에 안 된다, 그 이야기야. 요거 묻는 거에 디귿번 판례. 옛날에 쭉 우리 시험에 나와. 채무자가 그 소유 부동산 담보로 이거면서 채무자가 아닌 제3자를 채무자로서 저당권이 있겠다, 그 이야기야. 그러면 저당권 설정 계약상의 채무자고 등기상의 채무자가 이퀄이가 안 돼. 이런 것도 부종성에 반하니까 뭐이다? 원인무효. 물론 이 경우도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은 그렇게 가능한 거야. 이 경우도 합의가 있으면. 우리 시험은 근데 거기까지 안 출제 안 되고 딱 디귿번까지가 나와 있어. 그래서 이 판례도 중요하니까 특히 니은번이 정리 꼭 해야 되고. 좀만 쉬었다 가죠.